조선시대 효종 8년인 1657년 9월 홍준례라는 남자가 뭐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어떤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집은 바로 홍준례 소유의 노비 연양과 돌무적의 집이었죠. 홍준례는 연양의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아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연양은 당시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고 아들은 방 안에서 혼자 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에 연양은 소스라치게 놀라 울부짖으며 쓰러져 있는 아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축 늘어져 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홍준례는 그녀의 머리를 주먹으로 막 후려갈겼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맞은 부분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피가 나는지도 모른 채 연양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고만 있을 뿐이었죠. 남편 돌무적은 당황해서인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주인인 홍준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안이 난리가 나자 갓난아기도 큰 소리로 울어제끼기 시작했는데 홍준례는 이번엔 그 아기를 거꾸로 들고선 또 무지막지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양은 기겁하며 홍준례의 손에서 아기를 다시 빼앗았고 그리고 곧바로 홍준례를 밀쳐버렸죠. 그러자 감히 종년이 주인을 밀쳐 라고 하며 눈돌아간 홍준례는 이젠 연양과 남편 돌무적까지 마구잡이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연양의 눈에서는 빨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머리에서 흘러내려온 피가 눈물에 섞인 건지 원래 눈에서 나온 피눈물인지 모를 정도였죠. 그러다 홍준례가 어느 정도 제정신을 차린 뒤에 자신이 연양의 아들을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연양과 돌무적에게 어차피 너희는 관아에 고발하지도 못한다. 사고였으니 적당히 산에 묻어주고 빨리 잊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둘도 요절을 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방 한쪽 구석에 몰려 멍하니 있던 연양은 남편 돌무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의 원수를 갚아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눈 뒤집힌 돌무적은 뒤돌아서 돌아가려는 홍준례의 목을 끈으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홍준례는 마구 발버둥치며 저항을 해보았지만 연양과 돌무적 둘이서 있는 힘껏 조르는 것을 풀어내지는 못했고 얼마 안가 홍준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비록 아들의 원수는 갚았지만 이제는 더 큰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인이던 홍준례를 노비들이 죽여버린 것이었죠. 한바탕 난리가 났던 방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연양과 돌무적은 주인의 시신 앞에서 넋을 놓고 망연자실해 있을 뿐이었죠. 당시 노비가 주인을 죽이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자식이 부모를 죽인 죄와 같은 처벌을 받았고 그 처벌은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린 둘은 홍준례의 시신을 다른 곳에 묻어버리기로 하고 자신들이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죠. 그렇게 누구도 모르게 홍준례의 시신과 아들의 시신을 근처 야산에 묻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아들이 맞아 죽었고 갓난아기까지 죽이려 했으며 자신과 남편까지 구타를 가한 나쁜 놈을 죽였을 뿐이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들이 죽은 것마저 숨기고 모든 일을 덮어버리는 방법밖엔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던 어느 날 홍준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온 동네방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아에서는 조사를 해오면서 홍준례가 연양의 집에서 난리를 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웃집에서 제보를 해주는 바람에 연양과 돌무적은 관아로 잡혀가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홍준례의 행방과 함께 갑자기 사라진 아들의 행방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는데 연양은 아들이 죽어서 묻어준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관아에서는 연양의 아들 시신을 가져와 검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죽은 아들의 머리와 온몸에 난 피멍들과 연양의 이마에 난 상처를 보고 때린 사람이 누군지 추궁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결국 집요한 신문을 견디지 못한 연양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남편과 함께 홍준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홍준례의 시신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연양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연양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으며 종이 주인을 죽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연양과 돌무적은 강상죄와 같은 중죄를 범한 죄인을 공문할 때 하는 삼성추국을 당하게 되었고 연양은 억울하고 비통해하며 모든 사실을 낱낱이 자백했죠. 그렇게 연양이 홍준례를 죽인 이유는 홍준례가 아들을 죽였고 거기다가 갓난아기마저 죽이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추국을 맡은 의금부, 의정부, 사원부와 사관원의 대신들은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종이 주인을 죽였으니 이는 윤리를 저버린 짓이라며 결국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죄로 여겨 효종에게 능지처참으로 죄를 벌하기를 보고하였고 그렇게 효종의 윤허가 떨어지자 연양과 돌무적은 처참하게 사형당하게 되었죠. 자식이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반항하지 못했고 반항한 노비들에게 오히려 더 잔인한 처벌을 했던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충이나마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런 사건들 덕분에 조선시대에 비참했던 노비들의 삶을 어렴풋이라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누가 봐도 억울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고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아야 마땅한 사건이었지만 당시 지배층이던 양반들이 판결을 하다 보니 노비 연양의 악당이 되어 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한편으로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자식을 살해한 주인을 죽였다가 처참하게 사형당한 노비 연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는 성종 5년인 1474년 10월 한 마을의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홍인문 밖 야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을 무렵 앞에 무언가 사람의 형체 같은 걸 발견했죠. 그렇게 두려운 가슴을 안고 다가가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도 참혹하게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들은 놀라 자빠지며 산을 불이 나게 뛰어내려와 한성부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조선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다행히 10월이라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시신이 많이 부패하진 않았던 덕분에 시신을 검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일단 시신의 성별은 여자였고 온몸은 피멍투성이었으며 오른쪽 가슴에 버드나무 잎사귀 모양의 상처가 있었죠. 버드나무 잎사귀 모양의 상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칼에 찔리면 그 모양이 된다고 검시를 한 의생이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슴에는 검붉은색의 징그러운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로 지진 상처였죠. 심지어는 그 시신의 음부에도 불에 지져진 상처가 있었으며 며칠을 굶다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깡마른 시신의 몰골은 그야말로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시를 하는 동시에 탐문 수사를 벌여 그 젊은 여자 시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게 되었죠. 그 시신은 바로 참봉직에 있는 신자치의 여종 도리였습니다. 도리는 신자치의 집에서 거느리는 연호비의 딸로 태어났죠. 노비 종목법에 따라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간 도리는 태어나자마자 신자치의 노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리도 점점 자라며 용모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했고 여자로서의 몸매로 변하기 시작했죠. 그런 도리를 눈여겨보고 있던 주인 신자치는 어느 날 갑자기 도리를 방으로 부르더니 강제로 강간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나 소유물 정도에 불과했으니 누구에게도 신고나 하소연을 할 수 없었고 주인인 신자치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도리는 밤마다 주인 신자치의 방에 들어가 함께 밤을 보내야 했고 그렇게 그녀는 마치 놀이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던 도리에게 갑자기 신자치의 아내 숙비와 그의 친정어머니 막생이 오더니 니까진 년이 감히 나리께 꼬리를 치다니 니년을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 라고 소리치며 잔혹한 고문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도리는 피해자였지만 주인을 꼬셨다는 죄가 덮어 씌워져 버렸고 그렇게 신자치의 아내에게도 혹독한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도리에겐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정도였죠. 신자치의 아내 숙비는 남자 노비들을 시켜 몽둥이로 도리를 엄청나게 구타를 가했고 머리카락을 마구잡이로 잘라버렸으며 얼굴과 온몸을 핥히고 꼬잡아 뜯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도리를 묶어놓은 뒤 시뻘겋게 달궈져 있던 인두로 몸을 찢어버리기까지 했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숙비는 도리의 음부에도 빨갛게 달궈져 있던 인두를 갖다 대버렸고 그 지독한 고통을 참지 못한 도리는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숙비는 도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꽁꽁 묶어 창고에 가둬놓고 물 한 방울 주지 말라는 명을 내렸죠. 그렇게 창고에 가둬진 채 치료도 받지 못했으며 몇 날 며칠을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쫄쫄 굶은 도리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도리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숙비는 노비들을 시켜 그녀를 아무 야산에 갖다 버리고 오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노비들은 그녀의 시신을 홍인문 뒤쪽의 야산에 가져가 그냥 버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성부에서는 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형조의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고 그렇게 신자치와 아내 숙비 그리고 어머니 막생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덮여버렸죠. 또한 주인이 자신의 노비를 죽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었던 만큼 굳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노비들은 도리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더라도 노비가 주인을 고소할 수 없었던 법 때문에 억울해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수밖에 없었죠. 괜히 관청에 주인을 고발을 했다가는 자신만 처벌받을 뿐이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나무꾼들과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결국 사원부 감찰이 알게 되었고 그렇게 성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사건의 모든 전말을 들은 성종은 분노에 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즉시 신자치의 아내 숙비와 친정어머니 막생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의금부에 잡혀온 숙비와 막생은 그렇게 국문을 받기 시작했는데 두려움에 벌벌 떨던 둘은 조사를 받자마자 모든 범죄 행각을 자백했죠. 그리고 그 둘의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종과 정창손, 신숙주, 한명회 등 대신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신자치는 공신의 아들이니 고심만 거두고 칠거지하게 하나인 질투를 한 아내 숙비와 그녀를 도와준 친정어머니 막생은 외지로 부처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신자치는 경상도 안음에 그리고 숙비와 막생은 경상도 산음에 부처시키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신자치가 도리를 강간하지만 않았다면 그 누구도 처벌을 받거나 죽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신자치였지만 공신의 아들이니 고심만 거두자고 하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노릇이죠. 어쨌든 그들이 서로 너무 가까운 곳에 부처되었으니 이 부부를 떨어져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아내 숙비와 친정어머니 막생은 충청도 진천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도리의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선 세종 때에 있었던 권채 덕금이 사건과 이 신자치 도리 사건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남자들이 자기 집 연호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집의 여주인은 남편에게 강간당한 여종에게 어떠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노비들은 정말 개돼지 취급도 못 받았던 것 같은데요. 덕금이와 도리 사건과 같이 연호비들이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인에게 강간당하거나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워낙 흔해서 드러나지 않았거나 그냥 흐지부지 되었던 경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죠. 심지어 조선 중기의 문신 성효학이 지은 소거면순에는 십경묘법이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요. 이 글을 보면 당시 양반 남자들이 어떻게 연호비들을 대하고 봐왔는지 대충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기가 차는데요. 굶주린 호랑이가 고기를 탐내듯이 백로가 물고기를 노리듯이 여종을 훔쳐보고 여우 같은 늙은 아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한 뒤에 추운 날 매미가 껍질을 벗듯 여종의 옷을 벗긴다. 고양이가 쥐를 놀리는 것처럼 희롱하고 무서운 매각광을 낚아채듯 여종을 덮친다. 옥토끼가 방아를 찢듯이 사랑을 나누고 용이 구슬을 토하듯이 액을 배설한다. 소가 달을 쳐다보듯이 헐떡거리면서 늙은 말처럼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조차도 당시 양반가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며 그만큼 당시 양반 남자들에게 여종들은 성적 유의의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글을 보면서 서로 공감하며 히히덕거리던 위선 가득했던 양반 남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남자든 여자든 노비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겠네요. 남주인에게는 강간을 당하고 여주인에게는 심한 폭행과 고문, 심지어 비참하게 죽임까지 당한 연호비 도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사채라던가 사채업자라던가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채업자들은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돈을 갚지 못했을 시엔 구타를 가하거나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하는 모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 조선시대에는 방금 이야기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사채업자들과 같이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지독하게 그들을 괴롭혔죠. 그만큼 조선시대에도 고리대금업이 성행했는데요. 이것도 돈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았죠. 심지어 조선의 재상에 있던 사람이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탄핵을 받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양민들 수탈은 기가 막히게 잘하던 양반들은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내세워 돈을 빌려주며 일반 백성들을 괴롭혔죠. 양반들이나 돈 많던 토호들이 백성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연이자는 10에서 20%였지만 나중에는 연 50%의 이자를 뜯어낼 정도였습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자는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모든 민간의 사채 이자를 풍년이 들 때까지 받지 못하게 하는 사채 동결령을 내리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러한 일명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경우보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기한이 되었는데 돈을 갚지 않았을 땐 바로바로 무엇이든 빼앗아 갔는데요. 땅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고 가족을 노비로 삼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조선 후기에 이르면 많은 백성들이 땅을 빼앗겨 소장농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살던 곳을 떠나 떠돌이 유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송사 또한 잦아져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죠. 그러나 방금 말했던 일들보다 더 잔인한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조선시대 때 사채로 인해 빚어진 살인사건입니다. 숙종 3년인 1677년 12월 16일 을씨년스러울 만큼 추웠던 겨울날 온몸을 움츠린 채 길을 가던 행인들이 한 소나무 앞을 지나던 차에 무언가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소나무에 목을 메고 죽어있는 한 여자의 싸늘한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곧바로 그들은 한성부에 신고를 했고 그러자 신고를 받은 포도청 종사관과 포도부장, 의생 등은 서둘러 그 여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소나무에서 시신을 끌어내린 그들은 즉시 검시를 시작했죠. 그들이 시신을 검시해보니 스스로 목을 맸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흔적들이 없었습니다. 그 흔적이란 것은 바로 사람이 목을 매면 무조건 미친 듯이 발버둥치기 때문에 나뭇가지에도 줄에 쓸린 자국이 있어야 하고 시신의 목에도 격렬하게 발버둥친 흔적이 있어야 했는데 나무에도 이 여자의 목에도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온몸에 멍이 들어있었으며 여기저기에 맞은 흔적들과 심지어 옷에는 발자국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나섰던 그들은 이 사건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죠. 포도청에서는 즉시 이 피해자가 누군지 파악에 들어갔는데 그녀는 김재원이라는 사람의 아내 귀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귀영의 친정어머니를 찾아가 어찌된 영문인지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녀에게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했던 말은 바로 싸위인 김재원이 참봉벼슬을 지내고 있던 이인안에게 사채를 빌렸었지만 갚지 못했고 그러자 이인안이 남자 종들을 보내 김재원을 엄청나게 구타한 뒤 끌고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김재원은 이인안의 집에서도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극심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김재원은 도망을 쳐버렸고 이에 이인안은 그의 아내였던 귀영을 잡아와 헛간에 가둬놓고 약 45일의 시간 동안 간호들을 시켜 채찍으로도 때리고 몽둥이로도 두들겨 패자 결국 그렇게 그녀는 엄청 구타당하다가 그만 숨이 멎어버린 것이었죠. 그러자 이인안은 그녀를 자살로 위장시키기 위해 늦은 밤 하인들을 시켜 귀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보고받은 포도대장 구일은 이런 얼토당토한 일에 불같이 화내며 당장 참봉 이인안을 잡아들이라 명했죠. 그래서 이인안을 비롯한 노비들이 줄줄이 포도청으로 잡혀왔습니다. 포도대장 구일은 이인안에게 너는 귀영을 사사로이 가두고 고문을 가했으며 결국에는 그녀를 때려 죽인 죄를 인정하냐고 물었지만 이인안은 까딱 잘못하면 자신이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이 절대 아니라며 죽어라 발뺌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포도대장은 시체를 검안할 때 시신에 있었던 흔적들을 기록해놓았던 것을 가져오라 한 뒤 그의 앞에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스스로 목을 매지 않았다는 증거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구타당한 흔적들 등과 죽은 여자의 친정어머니의 증언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까지 쭉쭉 읽어나가니 이인안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포도대장은 더욱 매섭게 이인안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이인안은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계속 모르쇠로 일관했죠. 그러자 결국 포도대장 구일은 이인안과 함께 잡혀온 종들에게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횟수나 장의 크기 따위를 무시한 채 아무 몽둥이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죄인을 두들겨 패는 난장을 실행했는데 흠씬 두들겨 맞은 이인안의 종들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모든 걸 자백하고 말았죠. 종들의 자백 내용은 귀영의 친정어머니가 했던 진술과 일치했는데요. 그러자 이인안은 종들이 지들 맘대로 구타했을 뿐 나는 귀영을 때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발뺌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포도대장 구일은 형조에 보고서를 올렸고 형조에서는 숙종에게 이 일을 보고한 뒤 이인안의 처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죠. 영의정이던 허적은 귀영을 죽인 것은 종들이니 이인안은 약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좌의정이던 권대우는 어쨌든 이인안의 종들은 명령에 따라 한 짓일 뿐이니 그러한 명을 내린 이인안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들의 의견을 듣고 있던 숙종은 마침내 비답을 내렸는데 이인안의 처벌은 고작 장백대 또는 은 10량밖에 안 되는 아주 약하디 약한 처벌을 내린 것이었죠. 그러자 사헌부에서는 더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 숙종의 뜻에 반대를 하고 나섰고 조정에서는 다시 논의를 거친 후 결국 이인안을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렇게 돈 못 갚은 사람의 아내를 강제로 납치해 때려 죽인 사건이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난 옛날 이야기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처벌 수위, 가난한 사람들이 받은 핍박 등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좀 비슷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싶네요. 조선시대 때 있었던 사체에 얽힌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